충남고 응창이시잖아요. 같이 담배 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담배 폈겠죠. 저도 피웠으니까. 그 당시에 뭐 경남고등학교 학생들 담배 피운 애들 뭐 많았고 술도 뭐 잘 먹고 그랬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요청을 갖다가 한 적이 없고요. 땅이 이제 약간 언덕진 그런 곳에 있어서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게만 해달라고만 얘기를 갖다가 했고요. 거의 모든 걸 갖다가 제게 이제 맡긴 그런 형편인데 조건이 돈이 별로 없었어요. 돈이 별로 없어서 좀 애를 먹었는데 그 근처에 통도사가 있으니까 통도사는 우리나라의 불보 사찰이기도 하고 또 사찰의 공간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보통 그런 것을 가람배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도사의 가람배치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런 형식으로 이게 설계를 갖다 했고요. 이사를 오셨을 때 통도사 주지 스님이 오셨는데 이 집은 통도사 말사입니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살아보면 알겠죠. 뭐. 수고했다는 얘기는 했죠. 남들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거니까 그 안에서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100평 남짓 않은 그런 어떤 건물인데도 6개의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리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주변이 하도 아름다운 풍경이라서 그것도 늘 감상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전임 대통령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건축에 대한 무지를 갖다가 절감하죠. 기사에 나온 게 책을 뒤집어 얹은 모양이라거나 파스텔 톤이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바스티우 감옥 같다고 하거나 이건데 괜히 그걸 비하하기 위해서 혹은 뭐 잘 모르니까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 뭐 박공지붕의 노출 콘크리트로 된 단층 내지 복층의 건물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파스텔 색깔 쓴 적이 없는데 파스텔 톤이라고 그러고 뭐 책을 뒤집어 얹으면 뭐 엎으면 꼭 그런 형식인데 어떻게 됩니까? 바스티우 감옥? 얼토당토도 안 한 장이고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이철은 코르텐 강이라고 하는 특수 합금입니다. 강이나 바다를 지나가는 교량을 철제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 합금으로 개발한 게 저 네오슨 강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녹이 쓸다가 한 5년 정도 녹이 쓸면 그 쓴 녹이 피막을 형성해서 남아있는 내부의 철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색깔이 까만색이었다가 점점 붉은색으로 지었다가 마지막에는 그 붉은색으로 가서 정착이 되는 건데 그 세월 속에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라서 자연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재료, 어떤 의미에서는 기억을 담는 재료이기도 해서 기념물이나 그런 메모리얼 그런 건축에서는 굉장히 잘 쓰이는 재료라서 그 재료를 썼고요. 그 옆에 기념관도 지금 짓고 있어서 자주 가는데 보면은 아주 뭐 주변하고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하든지 자기들 편의대로 갖다가 쓸 거니까 이용당하기 싫었죠. 뭐 어느 편에서든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기들 편의대로 다 갖다 쓰는 게 언론의 습성이고 정치 권력의 습성이니까 부안해동하기도 싫었고 이용당하기가 일단 싫었고 소용돌이를 더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일이 가담하기도 싫었고 그 청와대 이전을 어디로 갈까 하는 문제도 제 의도와는 다르게 보도가 막 되더라고요. 내가 용산으로 가도 좋다고 했다고 하니 이야기는 좀 잘못되고 용산이든 한강변이든 어디든 좀 생각해보고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지 그 장소가 딱히 좋다고 한 이야기 아니었고 용산공원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쓴 적도 있어요. 국방부 좀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뭐 청와대가 그 가버렸으니 마찬가지 뭐 꼴이고 청와대는 사실은 세종시를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지 말고 정부 청사도 다 옮겨갔으면 청와대도 같이 옮기는 게 뭐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의치 못하면은 나는 경복궁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와전이 된 게 뭐 민속박물관을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경복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새로 만든 거예요. 현대 들어와서 새로 이제 복원한다고 새로 지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 대통령들이라고 행사하는 걸 보면은 엘리제 궁이라든지 버킹엄 궁이라든지 굉장히 근사한 공간에서 외신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원수들 오면은 그게 사진으로 찍혀서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대통령도 필요하면은 외국 원수들하고 같이 와서 차담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걸 생각돼요. 그렇게 경복궁을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경복궁 자체도 난 잘 보존될 거로 생각되고 우리나라
워낙 국격에도 잘 맞고 환경도 좋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면 세종시 가라 이런 이야기죠. 과제는 아닌데 경복궁을 점거해서 다 쓰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뭐 왕처럼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많아서 이 사람들 참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이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그런데 건물 형태도 그렇고 저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이 이제 스러우니까 좀 내려오라고 하는 거고 건물 자체도 나쁜 건물 같으니까 그걸 오픈시켜서 사람들에게 다 둘러보게 하라는 거고요. 또 특히 문 대통령까지 쓰던 사저는 참 건축이 나빠요. 사저 자체는 통기가 안 되는 구조. 심지어 전에는 보안 때문에 문도 열 수가 없었대요. 그냥 다 강제 환기시키고 내부는 또 이게 중복도가 돼가지고 항상 불 켜 있어야 되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살지 말라고 내가 이제 노상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데서 뭐 5년 동안 살면은 뭐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지 말라고 얘기했지. 공간이 의식을 뭐 지배한다. 그 말은 나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공간을 갖다가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공간을 바꿔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의논해서 모아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토론은 그 자체가 굉장히 근사한 거거든요.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옮기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금할 수가 없죠. 너무 조급했죠. 예, 나는 뭐 나온다고 하는 생각은 나는 뭐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장을 갖다 하기도 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이 좀 정말 근사해서 국민의 중지를 갖다가 모으는 과정이 있었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갖다 형성할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아쉽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 이제 지금 있는 건물도 이 마땅치가 않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소비에트 리얼리즘의 아류 같은 그런 어떤 건축이라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집무실도 새로 짓고 관저도 새로 짓고 용산공원하고 관계도 살피면서 죄다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땅 자체도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용산인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면 다른 위치에 옮겨갈 수도 있고 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세계 10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건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외신에 보도가 되면 한국의 수준에 관해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할 거니까 그게 뭐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공간 구조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봐서 아는데 집무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그런 공간 구조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냥 명령 하달 체계에 익숙한 그런 공간이라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그 창의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 그 공간에서 나올까 지극히 의문을 갖다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금방 나타나지 않거든요.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국방부 그 건물에 앞으로 이 대통령 업무가 계속된다면 뭔가 모르게 그 영향을 갖다 줄 거예요. 그 주는 영향이 좋은 쪽의 영향이라고 나는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게 틀림없이 전체의 나라의 운명에도 관계되는 일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일이죠. 청와대에서 나오고 이걸 갖다 개방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죠. 개방도 너무 성급하게 해서 그걸 조금 정교한 뭐 이게 논리를 가지고 공간을 갖다가 뭐 무슨 박물관을 쓸 거냐 뭘 거냐 이렇게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개방을 하면은 온 만민이 축하를 갖다가 받고 동의할 일인데 그냥 사람만 훅 밀어 넣어 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결의 구도를 와해시키고 그 민중의 공간으로 채웠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뭐 그냥 훌륭한 일이. 큰 변수가 생겼죠. 용산공원은 10년 전에 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돼서 시작을 한 일인데 완전한 설계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하를 하나도 조사를 갖다 할 수가 없었으니까 지질도 조사를 못하고 지하에 무슨 시설이 있는가도 조사를 못해서 지하가 조사가 되면 설계를 갖다가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미군이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상부 설계 자체도 마스터 플랜만 그럴듯하게만 1차적으로 만들어 놨지 그걸 갖다 최종적인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캠프킴 지질 조사가 9m까지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한 정도니까 용산공원 단지 내에는 더한 부분이 더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땅을 갖다가 치워하는데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조사부터 하고 부분적으로 뭐 개방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마무시한 시설이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고민이 크죠.
우선 뭐 이게 국방부 영내에 있으니까 용산공원 지금 설계한 자체는 바뀌지 않겠지만은 어느 부분을 개방시킬지를 갖다가 잘 몰라요. 대강 짐작하기에는 아랫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개방하는 것도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저한테 줄지 잘 모르겠어요. 해야죠. 저는 이게 괜히 계약 해지를 시킬까 봐 걱정이지, 아마 이 내 살아생전에 이 용산공원을 갖다가 다 완성하지 못할 수도 뭐 있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2030년 토지 반환을 완전히 받는 것부터 7년 후에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토지 반환도 뭐 내년에 완전히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간이 더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평생의 그런 어떤 과업으로 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내한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작업할 겁니다. 원래 거기서 집회를 갖다가 하게 된 이유가 청와대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본부는 저 위에 높이 있고 민중은 이 낮게 있어서 북쪽하고 남쪽이고 완전히 대치 관계거든요. 지배와 피지계, 본부와 민중 대결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항거하는 게 그 성격이거든요. 제가 이제 청와대를 갖다 옮겨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격에서 탈피하자고 하는 거죠. 그냥 민중에게, 민간에게 전부 다 돌려줘서 그냥 광화문에서 이 북악산까지 걸어 올라가게 하면은 한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 안 할 거예요. 옮겨간 데서 가서 뭐 데모하겠죠. 상대가 있어야 데모를 하니까 대결의 축이 아니라 민주의 축이 돼서 우리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청와대를 갖다가 옮기자고 내가 주장을 갖다 했던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맨 처음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광화문이 차도로만 덮여 있을 때 이것을 사람이 다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씨입니다. 유홍준 청장이 그때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광화문, 콘크리트 광화문이 위치가 틀렸다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어서 그걸 갖다 바로잡자고 하고, 또 광화문 그 문 자체는 경복궁의 문인데 그 문만 가지고는 정문이 안 되거든요. 그 앞에 있는 월대가 같이 있어야 이게 세트가 됩니다. 이게 개선문처럼 문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광화문 세종대로를 갖다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한테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차제에 광장화를 시키자고 해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보고도 했어. 노무현 대통령도 야, 그거 데모하기 좋겠네. 하지만 나는 이제 임기를 마치니까 뭐 아주 좋은 거 같으니까 하세요. 서울시 일이니까 이명박 시장하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이 잘 안 돼요. 여기가 교통 가지고 다 문제 삼고 뭐 이래가지고 임기가 이제 다 끝날 때쯤 돼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등장을 갖다 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그때 환경단체에서 같이 만나고 이야기도 했었어. 지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잘 되겠구나 싶어서 시장이 된 직후에 내가 찾아갔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걸 여론에 붙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앙광장이 좋으냐 편집광장이 좋으냐. 그러더니 뭐 중앙광장으로 결론이 났다고 중앙광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옛날에 이 정도준 만들 때 북악산하고 관악산하고 축선상에 경복궁이 있어요. 그 축선 가다 보면은 한양도성 끝에 남대문도 그 위치에 있어요. 그 축이 바른 축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세종대로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6조 거리를 만들면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편측광장이라고 이제 폄하를 해버렸으니 중앙광장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그때 그게 뭐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지 그게 무슨 광장이냐고 내가 쏘아붙였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박원 시장이 들었을 때 다시 이야기해서 그걸 고치자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광화문 공장에 관해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림도 아니고 알려진 것처럼 편측광장도 그림도 아니에요. 보행 전용 도로라고 하는 거는 선진도시에 가보면은 차량의 운용 방식이 있어요. 오전에는 예컨대 차량을 갖다 통행하게 하고 오후에는 사람만 통행하게 하는 것을 보행 전용 도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체를 예컨대 한 가지 재료로 도를 깔고 차도 인도 구분하지 말고 차량이 필요하면은 볼라드를 갖다가 이게 설치하고 차량 다니게 하고
필요 없으면 불러도 다 뽑아가지고 광장화시키자, 이런 이야기거든. 광화문광장도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대행체제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내 말을 갖다가 오해를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대행체제에서 하는 거예요. 볼라드로 해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경하면 그런 어떤 방법을 갖다가 갖추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공사를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은 그걸 갖다가 무슨 내 이름까지 들먹이 가면서 노력 이거 뭐고 하는데 그건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큰 오해고, 중앙광장은 그거는 아무도 쓰지 않는 광장이고 한 번쯤 들려서 사진 찍는 광장이지 광장의 본래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도시의 그런 어떤 활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전부 다 차량 다 막고 통제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저렇게 이제 공사되고 완성이 되어 갈 건데 뭐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이 올 때까지도 더 확충해서 복원하겠다 그러니까 더 뭐 다행스러운 일이고, 억울하죠. 억울한 건 그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그랬고 대행 체제 시절에도 그랬는데 일부 사회단체들, 심지어는 경실련도 포함돼서 도시연대나 이런 단체들이 제 이름도 그때 들먹이면서 반대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대안도 없으면서. 만약 그러면 저라도 불렀어. 도대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야죠. 부작용 좀 있으면 서로 이게 이야기도 듣고 더 합리적인 안을 갖다 찾을 수 있는데, 본질에 관한 건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갖다가 본질에 관한 것을 서로 알면은 이걸 누구도 이걸 반대할 안이 아닌데 못된 사람들이 참 많구나. 89년도에 독립을 하기 전에 15년을 김수근 선생님 문화에 있었어요. 15년 동안 김수근 건축을 갖다가 해왔었으니까 내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 한 2, 3년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상그룹이라고 하는 비슷한 또래끼리의 그룹을 형성해서 한 2년 동안 줄기차게 토론을 했는데, 토론한 가운데서 어떻게 건축을 하는 게 옳다고 하는 걸 갖다 발견하게 되죠. 그때 저는 피난민촌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걸 완전히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우연히 금우동 달동네를 보다가 비록 그 재료는 초라하지만 공간 구조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절묘했어요. 비탈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휘어졌다가 넓었다가 좁았다고 하는 그 공간 구조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해요. 건축가들이 만들 수 없는 그런 공간 구조예요. 가난한 사람 사는 동네니까 작은 적은 것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 동네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길거리에 막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자랐던 풍경이 생각이 나고, 이거라면 내가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결론을 낸 게 이제 빈자의 미학.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미학이 아니고 가난할 줄 아는 사람, 돈이 있어도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건축가이고 사회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을 내가 구제할 수 있는 직능이 아니에요. 난 내 직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건축가는 건축주라고 하는 존재가 일을 의뢰해야 생길 수 있는 직능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돈의 크기대로만 살지 말고 좀 절제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은 내 직무상 대단히 선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이 시중에 있다고 하는 거 알아요. 빈자의 미학에서 빈정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빈정되는 말 중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 빈자의 미학이 번자의 미학이냐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속이 아마 틀림없이 그냥 막 비어 있을 거예요. 빈자의 미학을 갖다 말할 때 쓴 책에 보면은 적어도 실천 방법으로 4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도시적 실천이 있고, 공간적 실천이 있고, 기능적 실천, 형태적 실천이 있는데, 예컨대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지나는 사람들에게 비 피할 공간도 마련해 두고, 길과 길 사이에 땅이 있으면 자기 대지 속에서라도 길을 내어줘서 지나가게 만들어주고, 이런 류의 실천 덕목이 있어요. 공간이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채우는 게 아니라 불확정적으로 비워놔야 그 공간을 우리 주체적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디테일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괜한 이야기고, 그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붙들고 앉아있는 저희 건축의 그런 어떤 방법이지,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사항 없이 그냥 읊조리는 이런 상태는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은 항상 현실적이고 실천적 항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학적인 입장에서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가가 될 수가 없죠. 김수원 선생 문화에서 일을 할 때 근데 뭐 도면을 갖다가 한 장 그리라 그러면 10장씩 그리고 막 그랬어요. 밤을 새가지고 아침에 나오시면 밤새워 작업한 걸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라고 하셨는데 그보다는 이게 낫지 않습니까 하고 대들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깨졌어요.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김수원 선생님과 싸우고 내가 맡은 그런 어떤 임무하고도 싸우고 하는 날을 지냈죠. 그래서 혹독하게 건축을 했어요.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내 것을 갖다 더해가지고 자기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었지만 김수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태예요. 김수원 선생님 돌아가시고 3년을 내가 공간에서 대표이사를 맡아서 했는데 남들한테는 김수원 선생님보다 더 김수건적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우겼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항상 허무한 거예요. 이 정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견뎌서 독립을 한 거거든요. 김수원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건축에 대한 확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깨우치시던 분이니까 그래서 사무실 이름도 공간이고 잡지도 공간이라고 하는 걸 내셨죠. 그전에는 거의 건축은 오브제처럼 봤어요. 큰 조각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간에 건축의 본질이 있다고 늘 강조하셨으니까 이게 내한테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건축에 몰두할 수 있었죠. 안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당시가 7.1학번이니까 유신 독재의 사회체제 속에서 학교를 다녔고 학교 다닐 때는 꽤 대물을 하다가 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건축을 사회의 도피 수단으로 나는 건축을 갖다 하다시피 한 상태니까 공간에 들어간 때가 74년도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받은 프로젝트가 75년도에 광복 30주년 기념 전시관을 여의도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홍보하는 전시장이에요. 그렇게 박정희를 욕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홍보하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다니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선배하고 굉장히 논쟁을 하다가 이것도 못 이기면 내가 앞으로 건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말 때문에 건축을 갖다가 했어요. 계속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저를 갖다가 학대를 시키면서 작업을 했어요. 심지어는 8월 15일 날 개관하는 날 김종필 그 당시 총리하고 같이 돌면서 좀 들어오는 그때도 나는 작업하고 있는 정도 이 정도로 몰두를 했어요. 완전히 이제 투항을 갖다가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꼴을 김수원 선생님이 보시고 그 다음부터 관에 관련된 일은 하나도 저한테 시키지 않으셨어요. 성당, 박물관, 교회 이런 건축만 하도록 배려를 하셨어요. 저 일을 계속 하다가는 저희가 아마 거꾸로지거나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창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내한테 대한 사랑이구나 내가 확실히 알았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일을 시키면 내가 이게 뭐 이게 못되게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까 괜히 부딪히기 싫어서 그런 것도 뭐 있긴 있었을 거예요.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국회의사당 현장 공부로 데뷔를 갖다가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김종필 총리의 눈에 띄어가지고 제3공화국 국가건설 프로젝트를 하는데 엄청나게 협력을 했죠. 심지어는 공영회사를 부서장 자리에 가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적 프로젝트를 갖다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한 협력자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한 늘 마음에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건축을 박조 건축 굉장히 아주 비하하고 냉소적으로 대하실 정도였으니까 이중적인 그런 갈등이 당신한테도 있었겠죠. 맨 처음에는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렇게 데모하고 그랬는데 내가 좀 들어가고 싶겠어요. 학교도 그때 잘 안 다닐 때예요.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따져보면 내가 원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 적이 별로 없어요. 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들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서울에 살 수가 없어서 비엔나로 도망가듯이 가요. 유학할 뜻도 없으면서 그냥 피신하다시피 갔다가 2년 만에 이제 돌아오니까 전두환 정권이 이제 안정이 다 돼 있는 상태죠. 그때 88 올림픽을 유치를 했어요. 들어오니까 양김이 물러가고 새 양김이 온다고 신문에 중앙일보에 기사에 나섰어. 김정호, 김수원 시대가 가고 김석철, 김문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중앙박물관, 그때 총독부청사였고 중앙청으로 쓰이던 건물을 박물관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최순우 선생님이 김순우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걸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정권 하에 대통령 비서실로 문화 담당 비서관한테 갔어요. 대하는 태도가 쳐다보지도 않고 김순우 선생을 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배척을 당하는구나 생각을 그때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뭐 이게 예술의 전당 현상 공모를 하는데 누가 될 것이라고는 소문이 다 나 있었는데 김순우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렸는데 김순우 선생님이 내가 그린 도면 위에다가 까만 달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상한 무늬를 하나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예정된 대로 일이 흘러갔죠. 그래서 김순우 선생님이 굉장히 배척을 많이 받았고 사무실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어요. 특히 건축은 그 시대적 정황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갖다가 깊이 받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독재자들은 보통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히틀러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원래 건축가를 하려고 비엔나의 응용미술대학에 시험을 쳤다가 3번이나 떨어져가지고 군대를 간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그린 설계도면도 있는데 보면 굉장히 정교해. 치수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좌를 잡자마자 이 유능한 건축가 알베르트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건축 일을 갖다가 해나가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알베르트 스피어 같은 사람은 철저히 히틀러의 그런 어떤 도구가 된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독재자의 도구, 정치의 도구가 된 건축가들이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건축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거부하면은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를 갖다가 하겠어요. 만약에 저한테도 요구가 들어와서 나쁜 건축을 갖다 지어달라고 그럴 때 내가 그 권력 앞에서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이 나한테도 항상 의문인 거예요. 자본의 권력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뭐 대적할 수 있는데 이 정치 권력,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사 여탈의 권력 앞에서 이걸 하라고 그럴 땐 내가 못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의문인 거예요. 항상 그런 어떤 질문을 갖다가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